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정황에서 그런 판단을 혹시 그때는 하셨던 건가요? 전체적인 본질과 흐름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대통령과 그 부인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겠다는 가장 명백한 동기.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안 가. 이게 어떤 아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이익은 뭐냐?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씨의 핵심 이익은 차기 또는 차차기 집권이라고 봤습니다. 본인이 집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엄이 또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저는 보시는지요? 100%라고 봅니다. 100%요? 네. 국방부 차관은 군 출동을 자신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서열 1인 합참 의장은 자신은 계엄령이 포고되기 전까지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얼떨결에 계엄 사령관이 됐다는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 포고문을 누가 썼는지 모른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만 이틀 하고 1시간 남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안이라 좀 뉴스처럼 오프닝을 했습니다. 멋있었어요. 이진우 프로와 함께하고요. 멋있었어요, 근데. 경제만 하는 기자라 와. 저도 낯선데 지금 저희 사실은 둘 다 야. 어색하고 낯섭니다. 야, 앵커가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해줘요. 끝나고 나서. 저희 원래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네, 네. 이 시대 상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질문부터 그래도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의원님 보시기에 토요일 저녁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국민의힘에서 의인 10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를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한 표도 안 찍겠다고 결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결의가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그것이 지금 필요한 매직 8, 8석을 넘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의힘에서 의인이 이번에 8명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의인 8명이 있었다면은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것이 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은 꼭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늘 있다고 보고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 계엄을 꼭 잘못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방위 질의를 오늘 듣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요. 예. 참석이 어차피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죠? 네. 참석을 해서 여야 각 의원분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당론으로 최적의 이제 네.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200석을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러니까 범야권에 속하는 숫자가 전체 다 참석하고 현재까지 공언하는 대로 투표한다면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계신 개혁신당도 이번에는 탄핵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되면 192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8석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참여하면서 그 190석의 가결, 그러니까 해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18석의 반타적 9석이라도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압박을 해서 지금 탄핵은 안 하겠다라는 결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러고도 그쪽 자체 내에서의 아군을 서로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참석 안 하는 방안, 근데 참석 안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너무 민망하니까 참석해서 표결을 할 때
퇴장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기권표에 넣는 방안, 네. 뭐 이런 등등의 기상천외한 방안들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무기명 알고 투표입니까? 있습니다. 예, 무기명 투표인데 원래 그렇게 된다면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고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선거에 그러니까 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경우들이 이제 위법적이다, 무효다라는 이제 결정이 났던 사례들이 있어서 네. 그것은 안 되고 또 그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등등이 있어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을 취할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도 같이 처리하고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결론은 두 개가 대통령 탄핵안과 거의 똑같이 난다고 봐야겠네요. 그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는 참석한 사람 숫자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것과 제적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것이 있어서 네. 하나는 참석을 안 해버리면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결이 돼버리는 네. 것이 돼서 네. 국민의힘이 그날 바쁠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텐데. 제적 의원의 몇 명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아니 그 두 가지 투표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당연히 탄핵은 대통령 제적이고 탄핵안이 훨씬 더 또 엄격하겠죠. 하나는 출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 3분의 2일 경우에는 그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네네 안 맞춰주면은 그냥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등등이 있어서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균열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두 개를 같이 얹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만 이틀 남았는데. 네.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서의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평균 나이가 아마 50대 중반은 넘었을 겁니다. 다 멀쩡한 분들입니다. 선거로 당선된 분들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르쳐 드려야 될 만한 분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양심과 역사와 또는 지역 구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제기한 건데 차라리 요 기간 동안 혹시 국회에 이렇게 보시면 당별로 앉는 거 네. 보이시잖아요. 네. 네. 섞어 앉자. 가나다 순으로. 그러면은 꼭 당 말고 이렇게 섞어 앉고 꼭 굳이 서로 말 섞지 말고 침묵 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주는 소위 일종의 미장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형식이 또 실질을 규정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상호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은 사실 이 투표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무슨 뭐 보수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계엄이 옳은가 그른가? 이대로 두면은 국가가 돌아가겠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차 계엄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2차 계엄이 없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려면 사전에 그 답들을 먼저 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략이 돼 있다. 근데 그런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제일 먼저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정황에서 그런 판단을 혹시 그때는 하셨던 건가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증시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걸 많이 분석하시는 네. 곳이니까 그냥 제가 약간 제가 잘 모르지만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무슨 회사의 어떤 개별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꼭 알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꼭 그것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은 큰 흐름을 보는 거. 그러니까 2차 대전 또는 1차 대전 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황과 본질의 흐름을 보는 것이지 이 전쟁 준비를 어느 쪽에 하고 있다라는 첩보 하나에 의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본질과 흐름 조금 더 쪼개서 얘기한다면 첫째는 대통령과 그 부인이 절대로 위법적인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겠다라는 가장 명백한 동기 그리고 그 정권 교체의 흐름을 적어도 현재의 권력 측에서 계엄이나 테러나 또는 상대 정적을 사법적으로 죽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러한 현재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지적했던 이른바 충암파 이번에 이 개헌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동원됐다고 입증됐던 그 충암파의 아주 극소수가 개헌과 관련된 핵심 요직에 갑자기 쫙 배치되는 그러한 정황. 그게 언제쯤이었죠? 말씀하시기 전인가요? 그때 바로였습니다. 김용인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를 네. 보면서 그런 제기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1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다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떤 계엄의 명분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제게 아마 언론도 그런 걸 많이 묻던데 도대체 무슨 증거나 근거나 정황을 갖고 했냐라고 할 때에 그런 질문에 가장 부합할 것이 이번에 실무 핵심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김용현 씨가 그러니까 관련 사령관들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회합했던 그러한 모임, 그런 첩보, 제보 이런 것들 저희가 아주 눈금 보듯이 입수를 했거든요. 그러한 몇 가지가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 회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회합이 불법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에서 왜냐하면 있어야 할 수 없는 자리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계엄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저희는 봤지만 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당연히 부인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서 제가 그렇게 저는 이것은 계엄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황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암파의 기용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 씨가 굉장히 이번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계엄조차 오래 준비했지만 굉장히 엉성하게 실행할 정도로 무능한 분입니다. 다행히. 근데 그 무능한 사람이 원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무인기 뚫리고 오물풍선 뚫리고 미국의 도감청 뚫린 것에서 이미 그 옮기는 과정의 책임자로서 무능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통상이라면은 경질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인데 장관으로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그 인사를 통해서 딱 그것이 첫 문제를 갖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제가 사실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러면서 쭉 둘러보니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무려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2년 전부터 역사에서 8차례 공식 자리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약간 좀 지적이지 않지 말을 막 하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한 번도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자나 쿠데타나 계엄을 할 때 사용됐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계엄이나 쿠데타를 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 북한이나 또는 북이 파견한 간첩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국가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쓰인 용어는 국가보안법밖에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북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무언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자의적 규정이 되는 것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척결 대상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의 내포, 즉 내용을 훑어보니까 명확하게 국회, 야당,
그리고 비판 세력을 포함하는데 그 비판 세력의 내용 가운데에는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판했다거나 또는 뉴라이트 인사가 잘못됐다고 했다거나 이런 것을 포함한 비판을 하거나 괴담 선동을 하는 세력을 통칭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무려 거죠. 8차례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그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정보를 갖고 있냐. 정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저런 용어를 저렇게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저것은 무엇의 빌드업이지? 라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의 동기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길게 한 아닙니다.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예. 재밌게 듣고 제가 있습니다. 가끔 언론이나 이제 어떤 질문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자꾸 이렇게 검열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분석할 때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그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모든 것을 김건희 씨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다가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와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비정상적인 프리즘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들어가도 놓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해석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방금 그 포인트에서 이런 겁니다. 네, 가령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첫째는 예. 김건희 씨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핵심 이익이 뭐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옥에 안 가. 이게 어떤 아주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이익은 뭐냐?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씨의 핵심 이익은 차기 또는 차차기 집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권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에바페론 프로젝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것을 뭐 굳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권력을 만들었고 또 더 나은 역량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 권력의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갈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건 혹시 그 부분을 뭐 별개로 근거나 단서가 있었어요? 근거는 그냥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가령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이 정권에서는 홍보 사진에서의 메인을 다 김건희 센터 사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권력에 배치되어 있는 핵심 실무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핵심 이익이 절대 감옥 가지 않겠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또 하나는 김건희 씨는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도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고 무엇이든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본 것이 그 가장 핵심이기라고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 어떻게 그렇게 본다는 것이 어떤 해석법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문제를 볼 때 저는 처음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한남동으로의 관저 이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시간 맞춰 출근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칠 때까지 일하다가 지치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날 서류를 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각해보면 집무실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집무실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방 부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면서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원래 있던 국방부 컴플렉스 안에 한 공간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면 한 차를 타고 국방부를 지나서 대통령실을 가게 돼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따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 또 하나는 일반 원칙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하나는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청와대를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는 하나의 컴플렉스 안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함께 있죠. 있는 것이고 예, 예. 테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게 정착된 내각제 국가,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 아주 사저가 그래서 네. 출퇴근할 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저는 김건희 씨 그 부부의 관저는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시위를 해도 막힐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무엇을 먼저 결정했는가? 김건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어서 한남동. 예, 한남동. 그러니까 첫째는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 둘째는 한남동에 살아야 한다가 저는 우선 결정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먼저 고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곳으로서의 집무실을 받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전 다시는 이렇게 보면 보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도 들고 예. 검증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뭐 뇌피셜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최초의 그 계획, 소위 처음에 인수위라든가 이런 단계의 계획을 보면 관저와 집무실의 분리 계획으로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을 하기는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이런 곳에다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그냥 경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과도한 추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했던 실무를 했던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광화문으로 옮기면 관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청와대 안에 관저를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현재의 정부종합청사 그 사무실 안에 한 관저를 층에 두든가. 관저를 두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인 거거든요. 청와대에 관저를 두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차를 타고 되는 거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결과를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넘기고 옮기는 것으로 했다면 광화문 안에 관저와 안에 집무실을 관저가 하는 있을 것으로 것이다.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김건희 윤석열 팀의 경우에는 나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그 여러 가지 공약 이런 것에 그런 분리 계획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냥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질문을 하셔서 제가 튀었는데 근본적으로 상황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이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계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앞으로 계엄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관전 질문을 포인트이기 이어서 때문에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네, 앞으로의 뭐 계엄이 또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저는 보시는지요? 100%라고 봅니다. 100%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권이라는 권한이 남아 있는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정상적인 결정 아닙니까? 누가 보기에도. 근데 비정상적인 결정이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권력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비정상적인 불법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1차 무산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연적 요인이 결합해서. 근데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 정상으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독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상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은 심화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리고 동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졌고 더 궁지에 몰리고 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더 난폭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군부대가 본회의장 거의 밖에까지 로텐홀까지 들어왔죠. 네. 그런데 무산됐어요. 사실은 공수특전 여단이 280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수방사 요원들하고 같이 정예부대 요원들이 중화기를 들고 실탄을 갖고 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연적 요인으로 안 됐다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출동한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뭐랄까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갑자기 가서 뭐
그런 네. 점도 있죠.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된 그리고 끈끈한 어떤 단일 세력의 장기 계획하에 이루어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5.16을 이끌었던 박정희 소장의 경우나 그다음에 저 12.11을 이끌었던 전두환의 경우와 별도로 이 경우는 김영현이 실무 핵심을 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을 허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러 사람과 논의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실행 과정은 믿을 수 있는 핵심들에게 직전에 공유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세겠죠. 당연하죠. 원래 반란은 하루 이틀 넘어가면 그 전에 준비하다가 새 가지고 그냥 척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밑에까지 다 이게 실무적으로 전파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제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그 임태훈 소장이라고 군인권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현재 어떤 군의 상황에서 잘 아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계엄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또라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민석이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은 아닌데 왜 저러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들어볼까? 잘 봐주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임태훈 소장이 자기는 제가 문제 제기한 계엄의 가능성을 100% 자기는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만약 실제로 지금 계엄 0이 내려가면 현재의 젊은 장병들이 반응이 뭘 것 같아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 잘 몰라 어떨 것 같은데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엄 수당은 주나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것이 웃어 넘길 수 없는 진실인 것이 이렇게 세상이 계엄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예.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설마 또 아무도 안 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쇼업을 하기 위해서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현실이 이런데 출동한 군인들마저 그 평화로운 사실 출동한 국회의사당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죠? 네. 지역구에 군인들마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가 가서 지금 국회의장을 체포해야 되나, 구금해야 되나, 아니면 본회의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나? 오늘 저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출동한 군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우리 군의 최고 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그렇게 것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 보지는 않으시고요. 네, 그 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정확히 드러나는 건 없으니까. 네. 그런 현실 속에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엄 수당은 나오나 이런 현실 속에서 게다가 김용현 장관까지 이제는 사라진 마당에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각각의 계엄 부대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맡았었는가 이건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오늘도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서 이렇게 쭉 난입했던 상황은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하늘이 덥고 여러 가지 우리 맞아서 이랬지 그때 상황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제 가결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과 이틀 지금 이틀 동안의 서울의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해제 가결을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서울의 하루를 지금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김영현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또 하기 위해서 김영현을 내보낸 거죠. 왜냐하면 김영현 오늘 저희가 출국 금지를 해라라고 해서 그 김영현 씨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때 절대 없을 것이다. 저도 안 할 겁니다. 안 따를 겁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라고 라고 했죠. 했던 네. 사람이죠. 12.12를 제가 12.12 때 그 서울의 봄 영화에 나왔던 장태환 장군을 옆에 모시고 국회의원을 제가 어릴 때 했던 사람입니다. 12.12 자체가 마지막에 안 한다고 트릭 쓰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야기하기를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들 먼저 정리하고 하겠죠. 그리고
그 계엄 건의권자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을 지금 뺀 겁니다. 왜 뺐냐? 요 문제에 조사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그리고 요 전체의 위헌 위법성, 내란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뺀 겁니다. 불러서 원래 됐으면 김용현이 오늘 국회에 와서 증언하고 원래대로면 바로 체포됐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뺀 겁니다. 다음에는 저는 다른 방식일 거라고 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우선 계엄 건의권이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자리,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역시 충안고 출신입니다. 충안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다 열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계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무장 해제, 발톱을 빼는 일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누가 편히 잠들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저희에게 가령 책임을 물으신다?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이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 있느냐가 나름 중요한 문제라서 조금 그거는 저희도 자꾸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데 나름 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예. 문제죠. 근데 이제 용산에서 밝히기로는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고 그 미친 근거는 소리죠. 그 근거는 그랬으면 계엄을 발표한 그 시점에 군 부대가 국회에 깔려 있었어야 되는데 계엄 발표한 1시간 후에 출동을 했다. 계엄을 그것이 발표하기 전에는 누구도 군 부대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윤석열 씨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유고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모든 설명은 그냥 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장악을 하려고 했다가.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특전사 헬기가 12대인가요? 예, 저기 국회에 한 30분 늦어졌더군요. 오늘 나온 걸 보니까 공군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무슨 오징어 게임처럼 계엄을 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군에서 그걸 30분 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잡고 있다가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차관부터 사실은 뭐 본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지 아직 우리가 정확한 진실들은 다 모르지만 오늘 국회에 하는 나와서 게- 증언한 것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김용원 장관 말고 밑에 있던 심지어 계엄사령관 했던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전체적인 뉘앙스는 전 잘 몰랐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자기는 분위기였어요. 몰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번 하고 오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후에 물었다면 그 계엄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시도했던 계엄이 잘 진행됐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계엄으로 인한 상황에서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현재로 보면은 계엄 사령관을 김영현의 건의로 대통령이 임명한 후에 대통령이 직접 또는 장관을 통해서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인한 바로는 계엄 사령관이 그냥 육사를 다니면서 평상시에 아는 정도의 지식 외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서류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에 임명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오더는 김영현을 통해서 내려갔다고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꼭 사실은 아닌 것이 그렇게 본인이 확인했나 저희가 하니까 예를 들어 국회 건거 사전에 몰랐습니다. 선관위 한 거 사실은요 역대 계엄 중에 선관위를 국회에 간 것과 똑같은 인력으로 그렇게 장악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선관위 장악은 명태균 관련 조사 데이터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왜 선관위를 갑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어떤 목표에 대한 접수 계획 이런 것들을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계엄사령관이 전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러버 스탬프 고무도장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확인되었지만 일단 일이 진행된 이후에는 그 계엄사령관이 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진행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실행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계엄을 경고했을 때 군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이 누가 계엄을 명한다고 해서 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했습니다.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에서 계엄을 했습니까? 1980년대의 한국 군대는 계엄 명령을 내리면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계엄 명령을 받았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시기에 불가능한 계엄 명령을 내렸는데 계엄 사령관은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율창을 깬 겁니다. 그리고 난입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모르고 투입됐던 장병들이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국회의 보좌진들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겨눴던 총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충돌이라는 게 뭐 시민 한 명이 폭행을 당했거나 우리 군인이 총을 뺏겼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순식간에 번지는 거 아닙니까? 충돌이라는 게 그죠? 예. 네. 탄핵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도 관련해서 헌재 의원들이 지금 6분밖에 없잖아요. 네. 헌재 재판관이 그죠? 네. 최소 7명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서는 그 해석을 꼭 우리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심리까지는 6이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러나 7이 넘어야 이제 결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네, 그래서 빈 세 그것은 자리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논의를 하고 과정을 진행을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반대할 텐데요. 아니 그것은 각각이 단독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 그건 단독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결론은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이 각각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추천이 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저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으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질 거라고 국민의힘 봅니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탄핵안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그 헌재 그대로 비워놨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안 되니까 이거 빨리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아니냐? 그 동의 안 전에 해준다면. 그에 대한 원인 행위를 이미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한 그 방어 행위로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상호할 얘기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헌재가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채워가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 채워지면 헌법재판관들이 다 채워지면 지금 이제 탄핵된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저에도 이제 중앙지검장까지 감사원장까지 그 방통위원장 뭐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그럼 그 순서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안이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심리합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고요. 보통 우리가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사안의 중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기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선입 선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중요한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 탄핵이 이번에 또는 이번에 안 돼도 저는 결국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다면 그때에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의 직무정지, 유고 상태를 하루라도 더 길게 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가급적 조속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보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하야를 했던 정도의 염치가 있었고 그 정도의 양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또 그로부터 이렇게 보였던 여러 가지에서의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던 데 비해서 윤석열 케이스의 케이스는 그러한 염치나 부끄러움 이런 것은 없는 가령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이미 권력의 누수가 본물 상태로 넘어가서 가령 골프를 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뭐 야당이 무슨 수로 뭐 CCTV를 전국 곳곳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골프 행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뭐 실시간 수준으로 거의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거기 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거 연습하려고 갔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쭉 드러났고 트럼프 주니어가 왔을 때도 골프 치고 있었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만나려고 했는데도 안 만났던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되었는데 더 흥미롭게 제가 본 것은 그런 골프를 이 상황과 상관없이 치러 나갔다 보다 제가 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나간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황에 즉 그것은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우리가 봐야 될 아까 제가 비정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한가. 지금 저희는 사실상 양심이라든가 염치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상대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어려운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는 여당 안에서 그때 이제 탄핵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듯이 이제 다 율사 출신들이시고 장제원 의원이나 이제 여당이 이렇게 빠르게 분화되면서 등을 돌리면서 이게 그런 탄핵안이 것도 이렇게, 있었죠.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은 상황이 친박 달라서 상황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의인 10명 내지는 8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내에서도 저는 사실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미래를 놓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통상적인 우리의 정치사의 경험과 달리 쇄신파도 없고 원로도 없고 양심 있는 일인의 빈들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도 없고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개헌법에 대한 그 개정, 수정, 변경의 필요는 혹시 못 느끼십니까? 여쭙는 이미 이유는 제가 그 개헌 문제를 경고하고 나서 저희가 서울해범사법이라고 해서 개헌법 수정안들을 이미 여러 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크게 봐서 치안의 혼란 상태를 빌미로 해서 할 수 있는 경비계엄과 전시 상태를 빌미로 해서 또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전시계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비계엄의 경우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한 뒤에 제가 이 계엄 문제를 쭉 스터디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보니까 헌법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87년 이후에 설마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해서 개헌 관련한 부분을 전혀 손해가 안 됐다는 건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현재 우리 개헌 관련한 조항이 헌법과 개헌법상에 전 세계에서 소위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좀 낮다고 통상 이야기하는 나라들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쿠데타를 경험해 본 나라들은 사전 동의를 둡니다. 우리는 사전 동의가 없습니다. 사전 동의를 두고 계엄을 한 이후에도 사후 인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 동의가 없고 사후에 해제권을 주는데 그 해제권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보셨지만 국회의원 자체를 못 모이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현행범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을 달랑 드러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그 수정안을 내고도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의장단 3명 달랑 들어가면은 회의가 열리지를 못하는군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엄청 고민했는데 수정안을 저희가 못 찾고 사실은 그 얘기까지 우리가 하면 오히려 상대한테 팁을 주는 것 같아 저희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런 식의 수정안을 이미 낸 바 있고요.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더 사실 나가야 될 거 저희가 다 이번에 다 담을 뛰어넘었거든요. 다친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번에 시도를 할 때는 당연히 저들은 더 보완된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 확립된 어떤 화상회의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솔직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서글픕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도둑 하나를 못 잡죠. 맘먹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화두라는 것을 놓고 있는데 한국 정도 수준의 지금 이제 외신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외신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최근 세계 정치 또 세계에서의 화두 중에 하나는 AI 시대가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일렉티드 오피셜,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경우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사실은 선출된 대통령이 최악의 독재자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법 정의라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법률가 15분이 유엔의 법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건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사실은 정치를 칠 때 저도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다니고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누가 교통 범칙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전원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할 때 예를 들어 가령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샘플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샘플의 결과가 공교롭게도 모두가 흑인이었다. 그래서 흑인은 다 샘플에 들어갔고 백인은 안 들어갔다 하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서.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골라 잡아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는 소위 기소권 남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대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마음대로 기소했는데 마음대로 기소 안 한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됐고 마음대로 기소한 나머지 야당의 인사들은 그 마음대로 기소해서 법원에 던져줘서 그중에 어떤 건 무죄 나왔고 어떤 건 유죄 나왔고 어떤 건 벌금 나왔네요. 이건 참으로 법대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국제사법이 지금 한국 정치와 한국 사법에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촛불 이후에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검찰제도 우리의 사법제도가 꼭 완성된 것이 아니었네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지금 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촛불로 확립한 민주주의가 그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저는 보기보다는 촛불로 우리가 확보한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허약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측면인 이런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정의라는 이름에 본질적으로 기울어진 사법운동장의 문제를 어떻게 진실로 평평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진일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일을 거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원시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으로 용감하게 그날 그냥 저 트럭 앞에 막 눕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버티고 대한민국의 천운이 그래도 있어서 저희가 그날을 일단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만심하면 저희는 이번 1차 실패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1차 실패에 동원됐던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1차 실패를 했지만 그때 동원됐던 부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쫄고 있겠습니까? 다 위법을 한 건데 그들을 그대로 두고 그 권력자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범죄의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더 나쁜 일을 할 동기는 더 강해져 있는 거겠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는 우리 모두가 알면서 늪으로 빠지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원된 부대장들도 따르지 말았어야 할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보세요? 저희가 원래 쿠데타의 경험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이전에 사실은 이런 논의를 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부당한 명령,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처럼 나쁜 명령도 명령이다. 가령 광주에서 시민들을 총을 쏴서 총으로 그냥 난사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거에 참여했던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계엄 논쟁일 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80년은 우리가 계엄을 했어도 될 만한 세상이었는가? 그리고 80년 광주 이후에 그때의 진상을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왔는가? 미안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부당한 명령인가? 그리고 그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제도로 보장되어야 되는가까지도 사실은
논의했었습니다. 그 논의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논의를 덮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이 덮어졌지? 더 이상 이런 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덮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논의의 주체와 덮은 주체는 누굽니까? 그것도 이제 다 확인해야죠. 어쨌든 그 전에 전 정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그 국방부의 과제에서 사라진다는 것까지를 사라졌던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아니, 법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번에 저희가 서울해범 4법을 논의할 때 그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고, 군은 어떤 명령을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경영에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 있는 것처럼 군에서도 명령은 일단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 내란과 같은 당시에서의 민간인 학살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쉽지 않은 본질적 문제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토론해야 될 때가 됐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토론해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방부도 오늘 나온 더 쉽게 말하겠지만 국방부 차관은 나는 뭐 군부대 출동하는 거 반대했다고 해버리고, 뭐 개헌 포고령 누가 썼냐고 하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 개헌 포고령 보면 이제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 처단한다는 표현 나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 수뇌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계엄,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시 계엄을 시도한다면 이런 지금 군 수뇌부들을 우리 이제 합참부장부터 줄줄이 드러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계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계엄 건의권의 루트는 또 하나의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계엄 사령관은 누구든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말 듣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계엄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 무슨 뭐 국방부 차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박근혜 때의 계엄 계획도 그때 저희가 이런 걸 이미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거 알고 모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계엄 다 알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실행하는 소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장악하고 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그날 그럼 담 넘어 들어가셨어요? 예. 그 몇 바퀴를 돌다가 네.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포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체포 대상이 리스트가 있었습니까? 혹시? 체포 대상 지금 리스트가 저희 그 조사단이 또 하나 그 정보를 체크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데, 저희 지금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저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저도 그 몇 바퀴를 돌았는데 다 막혀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때 제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서 법률, 헌법하고 기원법 등등의 조항 중에 어떠어떠하다 하는 것을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영문으로 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으로 빨리 간단하게 작성해서 SNS에 올리고, 왜냐면 이제 들어가다 시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몇 바퀴를 돌다가 도움을 얻어서 누구 등을 밟고 뛰어넘었는데 좀 삐끗했습니다. 그 당시에 맡고 있는 건 경찰들이었나요? 네. 경찰이 먼저 출동한 거군요. 그냥 군보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군은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인데, 국회 경비대가 원래 국회를 지키는 경찰 아닙니까? 국회 경비대가 그 계엄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을 막는 조치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원식 의장이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하기 직전에 군인들이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본회의장으로 이미 곧 들어온다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가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판단을 한 것. 그것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저희 아마 의견을 의장이 못했을 없으니 겁니다. 해제안이 상정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됐겠군요. 예, 그날을 넘겼으면 저희는 그냥 저 계엄군이 진주해서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서울을 맞이했었을 겁니다. 의사당 밖에서 정적수만 있으면 의사당 밖에서 의결은 안 됩니까? 사회 볼 사람도 없고 모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엄법상 네. 지금 그 계엄의 포고령을 잘 보시면 원래는 우리 헌법상 계엄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국회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고령 1호가 국회를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그런 네. 점에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것이죠. 그리고 언론 출판 뭐 등등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흥미로웠던 것이 통상적으로는 KBS를 먼저 쿠데타 군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뉴스 공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알겠습니다. 탄핵안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할 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했고 다른 길이 없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도가 되면은 국회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는 다음 세 가지 트랙 중에 하나로 들어올 거라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트랙, 남북관계 트랙, 광화문 트랙.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가져오거나 실제로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11월 5일부터 11월 15일 저 트럼프 당선되기 전 사이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교 문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하자. 그래서 아마 그때 윤석열 선글라스를 끼고 국회에 와서 파병동의안을 들고 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저 리크가 되면서 못 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원래 해리스가 될 걸로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이 우크라이나 트랙을 활용하고 남북 관계 충돌을 이용하여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전하면 이제 네. 미국과 뜻이 그 트랙을 다르니까요. 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바로 내 취임 데이 1에 종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 트랙을 쓸 거라고 봤어요. 그것이 국지전입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 트랙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명분은 만들 수 있고 윤석열 머리에 있는 반국가 세력은 여전히 엄존하고 그래도 반국가 세력은 이번에 못 잡았지만 더 잡겠다라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 손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치매 노인의 손에 탱크를 쥐어준 겁니다. 2차 계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확신한다면 같이 움직이든 혹은 계엄법 변경을 먼저 해야 그걸 빨리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예. 그거를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으려면 패스트 트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거의 근 1년 정도 있어야 결론이 날 것이고 이런 등등을 하면은 윤석열 거부권이 행사되겠죠. 그 거부권을 포함한 개헌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저희는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뭐 외교가 진행되거나 증시가 안정되거나 계엄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어려움은 이렇게 있을 것 하기는 같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도 그 국방위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그걸 거부하면 탄핵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어요? 그 여러 가지 노력을 다시 한번 계속 당연히 재계엄을 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뜻이니까.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기됐던 것들을 통과하자는 제기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이틀은 우리가 그야말로 내부에서는 국회에서 방어하고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안에서 밖을 못 나오고 사실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가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자, 청문회도 하자고 제기할 생각이고 또 특검도 하자 이렇게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조차 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해가야죠. 시간이 돼서 하여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러나 결국 저희가 이길 겁니다. 저는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뭐 대한민국 경제 다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결국 다 이겨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 모자라지만 본질은 아닌데 이제 계엄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할 때 다양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혹은 뭐 예산안과 관련한 문제 그걸 이제 대통령이 제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헌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의회가 사라져야 되겠죠. 의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또는 예산에 대한 공방이 있거나 지금 현재의 우리 국회 상황이 또는 예산에 대한 공방이 있거나 한 것이 해방 이후 우리 역대 정치사를 비추어 보아서 국회가 진행 안 될 정도의 상황인가. 그렇게 본다면 매년 개헌을 수십 번씩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여야 관계가 대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요새는 몸싸움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을 해서. 여전히 그런 걸 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루에 계엄을 한 20번 정도 또는 매년 대통령의 권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발상과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그 On Bullshit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저번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개소리, 헛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개소리, 헛소리, 불쉿이 거짓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 모르고 속는 겁니다. 불쉿은 알고 그냥 밀리는 겁니다. 불쉿의 의미는 이것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알면서 난폭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번역자가 개소리 또는 헛소리라고 번역한 불쉿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비지성적입니까? 7월에 계엄령 이야기하셨을 때 그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던 신문들이 오늘 일제히 의원님한테 사과했더라고요. 지면상으로. 예, 뭐 저희 근데 사실 뭐 그런 것이 맞거나 그런 걸로 작업받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맞는 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뭐 전혀 그런 것을 뭐 기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많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 것을 맞추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종종. 과거에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18년을 쉬었는데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할 때 내가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에 당선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기 2년 전입니다. 실제로. 그때는 한국에서는 잘 모를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뭐였어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상원의원?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출마 자체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오바마를 잘 모를 때였는데 어떻게 알게 이유는 되셨어요? 간단했습니다. 그때가 부시 때였는데 다음에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첫째로 봤고 그냥 바람이 불면 힐러리가 될 거라고 봤고 대부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 거로 보이더라고요. 큰 바람이 불면 그때 부시의 일방주의, 이라크 전쟁의 오류 이런 미국 국내에서 여러 문제를 극복하거나 그런 상징이 될 만한 파격적인 인물이 누굴까를 찾아봤습니다. 찾다 보니까 그때 미국 전당대회에서 바람을 일으킨 오바마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제가 그 미국 로스쿨을 다니고 있을 텐데 마침 한번 시험 볼 때 그 근처에 연설하러 왔더라고요. 밤에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예의, 그 노타이 차림의 셔츠로 이렇게 연설하는데 끝나고서 제가 맨하탄까지 이렇게 거기 보러 왔던 사람들이 전철 타는 데를 가서 봤는데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뿅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바람이 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한국 교민들이 상당수가 민주당 힐러리에게 베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오바마한테 베팅을 해라. 그때 베팅했던 청년들이 나중에 백악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대부분 본질이 중요하다. 저는 본질이 과학이고 본질이 예측이고 본질이 미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디테일에 사로잡히는 것은 보다는 본질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도 본질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두 번째 계엄령 전망은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